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올 시즌 오늘로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1회는 우리 한반도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해드렸고요. 2회부터 4회까지는 지피지기 북한과 미국과 중국 좀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5회와 6회는요. 남북의 군비 경쟁, 그에 따른 안보 딜레마를 좀 또 집중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준비했습니다. 광운대 신봉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 교수님이요. 지난 6월입니다. 이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책을 내셨는데 아주 흥미롭게 지금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북중 관계 좀 궁금하다 하면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 광고는 아닙니다만. 자, 교수님. 네. 우리 교수님 보면은 외교부에서 특히 주 홍콩 한국 총영사에서 영사관에서 영사, 또 주중국 한국 대사관에서 정무공사, 또 주선양 한국 총영사관에서 총영사, 주로 중국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몸풀기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경험으로 본 중국, 물론 이제 사람 대 사람 만났을 때는 거기도 분명히 좋은 분들이 많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참 걱정도 있는데 우리가 교수님이 본 중국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인지 요거부터 좀 여쭤봅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대국이었죠. 그리고 현재는 모든 면에서 규모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가까이는 우리가 과거 두 차례 경제 위기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도움은 우리가 중국에서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역량도 지금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적인 면에서 일단 우리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요즘 못 믿을 나라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함께 더불어서 슬기롭게 함께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하여간 중국이 참 100% 우리가 네. 뭐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유 남남 이렇게 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이죠. 화상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 처음으로 또 얼굴을 화상이지만 보면서 회담을 했습니다. 무려 한 194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 먼저 교수님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뭐 저는 뭐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서로 할 말을 다 했다. 할 말을 다 했다. 네, 그런데 뭐 합의가 된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상회담 시작부터 뭔가 합의를 내놓을 건 아니다. 네, 물론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나오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돌고 돌아서 원위치가 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동안 그 미중 관계에서 그 하나의 중국 원칙하고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 그 투 트랙 이것이 결국은 현재도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이제 확인시켜줬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대만 충돌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망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현안에 대해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모두 할 말은 다 하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건 서로 원하지 않는다. 이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해협, 이 대만 독립 이 문제를 놓고도 서로 가능한 좀 부딪히지는 말자. 네. 요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 점에서 저도 한때 이제 흔들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 생각에서 확신을 갖게 해준 그런 교수님도 혹시 이제 충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충돌은 이제 전면적인 충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을 일깨워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금만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미국에 도전하는 지금의 이런 모양새를 접을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냥 또 여전히 더 큰 나라가 되고 싶어 할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다. 그 이상 전면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은 미국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중국도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만 충돌 위기 이거는 조금 좀 과장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요. 대만에서 혹시라도 정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 혹시라도 그리고 중국이 진짜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 이러면 우리 한국도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죠.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본격적인 주제 북중관계 좀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교수님, 우리 한미관계 굉장히 좀 동맹으로서 관계가 좋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또 조금 티격태격하는 게 있었어요. 네. 뭐 이런 게 그게 아주 정직한 평가인데 네. 북한과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까울 때도 분명히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민족 분단, 이 한국 전쟁에 중국이 참전하기도 하면서 북중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갈등도 했고 냉랭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밀착도 하고 있고 이거를 반복하는 이런 모양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북중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건데 먼저 북중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 역사 속에서 네. 그런 장면들 몇 개 조금 꼽아 주시죠.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간에는 그 역사적으로 갈등과 협력 그리고 냉각과 밀착이 반복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한번 그 몇 가지 장면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 장면으로는 그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태동이 됐느냐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1950년 한국 전쟁에서 양국은 연합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다가 그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상호 동맹조약이라고 하는 그 우호조약을 맺었죠. 근데 그 한미 동맹조약보다 그 8년이나 늦은 시점에서 이제 그 북중 동맹이 맺어졌는데 사실은 휴전 직후에 북한이 동맹 체결을 요구했는데 네. 중국 쪽에서 거절을 했었죠. 마오쩌둥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10년 후에서야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언제 맨 처음 시작이 됐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좀 역설적이게도 함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그 항미 원조 전쟁이 그 갈등의 뿌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항미 원조라는 건 이제 북한과 중국에서 그렇죠. 쓰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전쟁에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렸다고 혈맹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그 혈맹이 따져보면은 오히려 갈등의 뿌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은 그 중조 연합 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김일성하고 펑더하이 네, 그러니까 네.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죠. 사령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지휘권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스탈린이 중간에서 이제 그 지시로 조정을 해주죠. 펑더하이가 사령관을 맡고 김일성이 이제 부사령관을 맡는데 이런 그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어서 그 전시 그 철도 그 관리권 문제를 네. 가지고 갈등을 했고 또 포로 교환권 문제도 사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이견이 굉장히 컸습니다. 서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듣는 멱살을 잡으면서 잘 할 정도로. 몰랐는데 네. 역사적으로 상당히 깊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그 북중 간의 그 갈등이라는 것은 그 후에 그 1956년 네. 소위 그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났죠. 네네. 네. 그 종파 사건이 아주 극적인 그 갈등이 표출된 계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 잠시 그 압력에 중국과 소련이 그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데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가 반격을 가하죠. 네. 그래가지고 연안파, 소련파 전면 다 제거를 해버리고. 연안파는 이제 친중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고. 네. 연안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친중 인맥의 이제 그 정치 집단인데 이들을 아주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또 다시 10년 후에는 그 갑산파라고 해서 또 친중 인맥들을 마저 축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김정일은 그 친중 인맥을 중시하지 않았고 김정일도 마찬가지였죠. 가령 그 장성택의 처형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 말고도 중국에서 역대 그 외무상 외교부장이죠. 예. 외교부장 11명 중에서 친중 인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주중 북한 대사 역대 대사 중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대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지금 나가 있는 그 리영남 대사가 처음으로 이제 뭐 그 중국 유학생 출신으로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만은 그 이전 대사는 한결같이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그 뭐랄까 경계 심리에서 친중 인사를 대사로 임명 안 했었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가 한국,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를 뽑을 때, 네. 그래도 우리는 영어를 하는 분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비교할 때, 뭐 한미 동맹처럼 북중도 가까운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중국에 가는 북한 대사,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 예, 역대로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처음이다. 오. 네. 아, 그것도 재밌는 그런 그런 부분. 상징이네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 제가 한번 장면을 꼽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그 서로 갈등 관계가 이렇게 뿌리가 시작이 됐다면은 그러면 협력과 의존의 그 밀월 기간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허니문처럼 짧았다. 짧았다. 그 1961년 동맹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양국 관계를 보면은 사실은 사이가 좋았던 시기보다 안 좋았던 시기가 훨씬 길었다는 거죠. 예. 그 특히 그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선주화 교수 같은 경우는 북중 관계에서 제대로 동맹다운 밀월 관계가 길어야 10년이 넘지 않았다. 60년대, 이제까지 기간 중에 60년대 초중반 그리고 70년대 중반 뭐 이런 정도로 잠깐 밀월 관계가 있었을 뿐인데 나머지는 관계가 안 좋았다 이거죠. 근데 그 밀월 기간에 그래도 뭔가 대표적인 그 뭐랄까 결과물 말하자면 허니문 베이비라 그럴까? 그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북 북중 그 국경 조약이 있었죠. 국경 조약이 북한에 상당히 유리하게 체결됐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70년대 70년대 그 압록강 하저 석유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70년대 그 완공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중북 관계, 북중 관계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그 젖줄과도 같은 그런 존재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밀월의 그 대표적인 산물인데, 근데 그 이후 밀월이 끝난 이후는 티격태격 많이 싸웁니다.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이제 심통을 많이 부리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른바 주체의 나라에서 네. 주체적인 거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북한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네. 너무 그 고집 부리고 우리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동맹을 먼저 배반한 쪽은 중국이에요. 그건 어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70년대 초에 중국이 미국하고 대탕트 그렇죠. 화해를 하죠. 그 소련과 대결하기 위해서 키신저가 이제 키신저 방중 그다음에 비밀 방중하고 그렇죠. 닉슨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중하고 이 그 미중 대탕트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을 한 거죠. 동맹조약에서 뭡니까? 동맹조약의 제 3조에 보면은 반대 집단하고 독자 행동이나 조직 가입을 하는 걸 금지한다고 조항에 그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어기고 공동의 적이었던 미 제국주의와 중국이 손을 잡은 겁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옛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이랄까 물론이죠. 이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북중 그런 조약 그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자. 네. 아마 그랬을 것 같긴 물론 해요. 이제 결국에 이제 그래서 동맹 이전에 국가의 이익이 더 그렇죠. 우선이라는 게 이제 뭐 사실 입증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당했다. 먼저 자기네가 배신을 당한 거고 그리고 이어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개혁개방이라고 해서 이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엔 또 뭐 유엔 공동가입해라 권유를 네. 하지 않나? 심지어 최종적으로 이제 한중 수교까지 국교 이르는 수교까지. 그러면서 이제 동맹 기반은 사실상 허물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불신 또 뭐 어떤 그 경계심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중국이 이른바 북한의 가장 든든한 뒷배 아니냐 네네. 이렇게도 이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질문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을 곧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볼 때 북중 관계의 특성은 뭐냐? 요게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런 거죠. 이제 교수님 쓰신 책 갈등과 협력의 동반자 이게 주 제목이고 부제가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공생인데 여기 보면 갈등, 협력, 동반자, 전략, 공생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북중 관계 특징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교수님이 보시는 북중 관계 특성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키워드는 거기에 다 이미 들어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중 관계는 혈맹이다. 또는 뭐 순망치안의 특수관계다. 뭐 이런 그 전통적인 인식이 여전히 그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중국에서도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는 어떤 입장이 부각이 됐고 거기서 실제로 말하는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는 거는 더 이상 동맹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익, 국익의 관점에서 북한과 그런 그런 셈이죠. 외교 관계를 맺겠다. 그런 셈이죠. 그 중국 외교부도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이면을 이제 짚어보면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호, 불신에서 그 뿌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뭐랄까, 동상이몽의 관계랄까.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로 유지가 대표적인 되는 거죠. 예가 2017년에 이제 북한이 화성 14형 15형 쏘면서 이른바 핵무력을 완성해 나갈 때 네.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아주 강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반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되겠고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멀려고 버렸냐 이건 또 아니죠. 네. 뭐 계속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그러면서도 조금 다독거리기도 하고 네. 지원도 해주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바로 갈등도 하고 협력도 하면 네. 이런 맞습니다. 전략적 공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북중 관계에서 이제 동맹이 여전히 유효하냐 이런 논란이 이제 그렇죠. 나오는 건데 네. 따지고 보면은 이미 이제 그 동맹 관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막 그 이유로 그 근거로 이제 흔히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중국은 예. 북한하고 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주둔군도 파견돼 있지 없죠. 않고 예. 첨단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산무라고 하면서 그 중북 간에는 북중 간에는 군사 동맹이 성립되지 아니다.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최근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연합 군사 훈련을 한반도 해역에서도 많이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북한이 참가하는 일이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북중 관계를 군사적 동맹 나가서는 실제 어떤 전략 동맹으로 이렇게 간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근데 이른바 자동 개입 조항은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건 중국이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한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해서 지원한다. 이런 네. 조항은 여전히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조약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그 조약의 제2조에 보면은 소위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 살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차하면은 중국은 그 북한에 자동으로 개입할 그렇죠. 거라는 예.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규정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북한이 외부로부터 먼저 침공을 당했을 때 도와준다는 얘기지 먼저 도발을 한 거를 중국이 알아서 도와준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엄연히 있고. 과거에 그 한국전 6.25처럼 네. 그럴 때는 이제 먼저- 똑같이 또 가진 중국이 지원하지는 않는다. 먼저 도발을 할 때 절대 지원 안 한다는 그 근거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은 그 지원을 하기 이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죠. 네. 근데 그 단계를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자동 개입으로 이제 이게 우리 그 이야기 논의가 전개가 되는 이런 네. 부분에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소위 그 북한 급변 사태론 이 급변 사태론이 사실 하나도 맞아 떨어진 게 없죠. 그 이유는 그 중간에 몇 단계에 걸쳐서 그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는데 그 네. 카드들을 다 생략하고 바로 급변 사태부터 그냥 자동 개입으로 그냥 비약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 또 이어주시죠.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북중 관계, 아까 말씀하신. 북중 관계 군사적 측면 하나 짚어주셨고. 그 세 번째 장면 중에 하나는 예. 우리가 이제 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 최근에 있었던 이 동맹 관계가 무력화된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이미 한중 수교 이전에 중국은 이미 내면적으로 재조정에 착수했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직접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덩샤오핑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일성을 설득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일성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을 또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예, 그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제 절차적인 뭐 어떤 그런 그 배려, 뭐 리펑 총리를 파견하고, 양상훈 국가주석을 파견하고, 연이어서 뭐, 첸치천 외교부장도 2차례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북한이 받을 충격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분명히 자기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하. 동맹 관계를 완전히 재조정했는데 예. 그거는 우리 한중 수교보다 1년 앞서서 1991년에 리펑 총리가 방북했을 때 북한에 정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무역 결제 방식을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우호가 격제에서 경화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 현실적으로 국제 무역 관계처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그것은 기존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 간의 어떤 그 우대 무역을 이제 취소하고, 그 다음에 그 동맹 국가에 대해서 주는 특혜를 더 이상, 이제 그 취소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벌써 시작이 됐고, 또 동맹이라는 용어를 중국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그 홈페이지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아하. 언제부터 그 사용을 회피했냐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1년도 꽤 오래됐군요, 벌써. 처음으로 그때 북중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통적 우호 협력 네. 관계. 이런 표현이 그때 91년도 한중 수교보다 그 이전에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때 이미 한중 수교에 앞서서 북한과의 동맹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다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다. 중국은 이제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북한은 굉장히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만이 아니라 이제 구소련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한국과 수교를 맺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뭐 배신자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던 건데, 자, 그러면 또 교수님 그 특성 중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전략적 공생이라고 또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예.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 그 북중 관계의 그 성격 규정을 할 적에 기존에 그럼 동맹도 아니고 또 뭐 전통적 우호 관계도 추상적이고, 양국 관계의 그 본질을 어떻게 규명할 거냐라는 점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판단한 그 신조어긴 합니다만은 전략적 공생이라는 관계가 북중 관계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동맹, 이건 완전히 사실은 북중 간에는 이념적인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고, 오히려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으로부터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또 그 소련으로부터 그렇죠. 과거에는 과거 그런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서로 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 이익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 관계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것이고 예. 이러한 관계는 현재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바로 그 양국이 서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한때는 관계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좀 더 가까워지고 네. 또 조금 서로 껄끄러울 땐 조금 멀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는 서로 그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그 공간, 예. 공유하고 있는 공간이 말하자면 공생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양국의 어떤 그 전략적 공생이라는 틀 속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이탈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밀착이 됐다고 해서도 그 이상 더 가까워지지도 않는 그러한 그 관계가 어떻게 여전히 보면 살아남고 뭐 있다. 불가근 불가원 뭐 이런 말도 좀 생각이 그런 나네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단히 어떤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서 계속 상황별로 새로운 어떤 재계산을 하는 거죠. 재계산에 따른 전력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북중 관계 하면 굉장히 뭐 한국전에 같이 싸우기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마오쩌둥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 앞선 세대들 이 앞선 세대들의 어떤 그 우호 관계가 굉장히 단단할 것 같은데 사실 들춰보면 그렇지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떠오르는 게 전략적 공생하니까 사실은요 한때 우리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로 적대적 공생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남북이 분명히 굉장히 저 경쟁도 하고 갈등 대결을 하면서 하지만 당시에 뭐 김일성 주석 당시라던가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서로 라이벌 의식도 있었다고 하고 적대적인 건 분명한데 그 상호 적대감을 또 자신들의 체제 독재 체제를 그렇죠. 그 완성하는데 악용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적대적 공생이란 말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북중 관계는 뭐 적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밀하고 우호적인 물론 그런 시도도 일부는 있었지만 사실은 또 보면은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이끌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걸 바로 이제 전략적 공생 그런 셈이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정은 그런 위원장 시기 들어서의 그 이후의 북중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뭐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초기에 굉장히 북중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다가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걸 계기로 다시 밀착을 했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3번이나 찾았고 또 친서 교환이 얼마 전에도 있을 정도로 친서 교환은 굉장히 비교적 잦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이 역시 좋네 관계가 미롤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은 좀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그 북중 관계 뭐 보면은 5번이나 상호 그 교환 방문을 해서 얼굴을 마주했고 또 뭐 한편으로는 뭐 계기마다 친서 외교다 또는 뭐 일반적인 어떤 편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밀착하는 이런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이거를 이제 뭐 전통적인 밀월 관계의 복원이다 이런 그 평가를 하는 거를 뭐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 이전에 비정상적이었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에 그 관계 북중 관계는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그냥 정상화되는 거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그 4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강행을 하면서 시진핑하고 굉장히 그 감정싸움, 기싸움을 그 5년 동안이나 계속 했죠. 그렇게 하다가 2018년에 이제 대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환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또 북중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해가지고 이걸 또 극과 극으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따져보니까 그 5차례 상호 방문한 이후에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뭐 그 두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실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토릭은 무성한데 예. 구체적인 행동은 미미하다.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3가지 불변의 원칙을 얘기했죠. 네. 양국 관계는 불변이고 양국 인민의 우호도 불변이고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도 불변이다. 이건 뭡니까? 다 레토릭이죠. 원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디테일을 따져보니까 별로 대단치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실질적인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하고 그 방북했을 때 네. 김정은에게 북한의 그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도 뭐 그 코로나 방역 성공 축하 뭐 친서 교환을 하면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힘이 닿는 데까지 예.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도울 것이다. 예. 그런데 이런 힘이 닿을 때까지 하는 게 우리가 들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다시 그 따져보면은 그 양국 동맹 조약 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조 우호 조약 제2항에 보면은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모든 힘을 다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그 이후에 적어도 2000년대 중국 지도자 누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만 오히려 지원한다는 얘기를 바뀌었다 합니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는 뭐로 의미하냐면은 네. 동맹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이 표현을 극구 회피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동맹에 구애받지 않는다. 동맹이라는 그 동맹으로 인해서 그 연루의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표현을 사용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거를 사실 북한도 모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원 규모 면에서도 최근에 뭐 이렇게 우리가 중국이 북한을 엄청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눈을 좀 돌려서 예. 최근에 그 중국이 이란하고 그 협정을 맺으면서 4천억 달러의 인프라 지원 이런 걸 합의한다든지 이란과는 1대1로 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전략한 전략적 거죠. 예. 그러니까 엔티 코드 네. 반 코드 전략 차원에서 물론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파키스탄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그 관계를 맺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4천억 달러에 달하는 SOC 지원을 엄청난 돈이네요.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1대1로의 그 경제 회랑에 460억 상당히 이미 벌써 투입이 됐고 네. 추가로 지금 한 190억 달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지원한 지난 2000년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북한에 투자한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상상 이해합니다. 6억 8천만 달러가 채 안 돼요. 10억 달러도 안 된다. 1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북한, 우리가 그렇게 북한만 바라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북한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지정 전략 차원에서 필요성, 가치를 느끼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사실은 말하면 미군이 이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거를 북한이 막아준다라는 요 정도로 이제 그 전략적인 그 뭐 필요성 예. 중국 입장에선 그 그런 게 있는 정도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또 투자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6억 8천억에 불과한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북한에 대해 비교가 안 되는데요.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북한은 그냥 지경학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의 필요성은 전혀 그 가치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과 그냥 아예 등져서 미국 품에 들어가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나라가
이른바 아까 말씀해주신 전략적 공생,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러면요,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은 얼마 전에 오커스라고 해서 이제 영국과 호주 끌어들여서 이제 또 시작을 했고요. 쿼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동아시아,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 순방했고, 유럽도 순방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중국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 제1의 외교 정책은 맞는데, 그런데 그거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힘을 모아서 하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음 달에는 뭐 화상으로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중 대결이 물론 얼마 전에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충돌은 안 된다. 여기에 공동의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거고, 미국은 중국을 누르려고 할 거고, 결국 그 대결은 계속 고도화, 구조화 할 텐데, 그런 가운데 북중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이게 또 궁금한데, 사실 이제 제가 출연하는 분들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뭐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른바 디커플링, 그러니까 북중을 조금 분리를 하려고 한다면, 네. 이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할까? 요것도 여쭤보는데,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그렇게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슈가 될 텐데, 과거에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근하고자 했었어요. 말하자면 짝사랑을 한 거죠. 가령 70년대에도 접촉을 시도했었고, 네. 80년대에도 베이징에서 참사관급 접촉부터 시작해서 수십 차례의 실무 회담을 갖고 이런 적도 있었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핵 개발을 하면서 핵과 안보를 교환할 적에 그 핵 교환 대상은 미국이죠. 그렇죠. 핵을 수단으로 해서 미국과 가까워지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실패를 했죠. 네. 근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도 북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면, 말하자면 미국이 북한을 뭐 전략적 인내다 아니면 뭐 이렇게 무시다 뭐 이래가지고 멀리 두면은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방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은 비록 미국이 북한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서 같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데, 그 기저를 본다면은 네. 그냥 현상 유지 정도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뭐 굳이 관여하지 않는 이런 정도 수준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중국으로서 북한이 디커플링 대상으로 미국에 가까워지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또 반대는 하겠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경제 구조, 이것이 그거를 완전히 미국이 북한을 떼어내서 책임지고 매겨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의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북한을 디커플링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크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물론 뭐 디커플링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중국을 더 땡기기 위해서라도 미국에게 좀 더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중국도 거기에 대응해서 어느 정도 북중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만드는 거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처럼 북미 관계가 그냥 여전히 장기 교착이거나 뭐 썩 좋지 않을 때는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더 챙겨주는 이런 거는 안 해왔다. 이제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제 북한의 경우에 이제 과거
미국에 이렇게 그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짝사랑을 했던 거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한마디로 그 친미를 위해서 반미를 하는 약간 좀 패러독스죠. 그런 그 역설적인 행동을 계속 해왔다는 거, 그걸 잘 알고 있죠. 그런 배경에서 그 사실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국이 태평한 이유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그 중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그 외교 다변화라 그랬죠. 다변화, 뭐 러시아에 또 가까이 다가갔고, 일본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고, 뭐 미국에 물론 계속 짝사랑을 했고, 이럴 때마다 계속 그 태평치고 그 뒤에서 방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북한이 중국과의 어떤 그 깊이 그 뿌리 깊은 그 어떤 그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사실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어떤 그 후경 국가는 자신들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앞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란이라던가 뭐 파키스탄이라던가 이런 1대1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나라들에게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처럼 북한에게는 화끈하게 지금 또 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것은 바로 북한은 그냥 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정도의 대상일 뿐이지, 그래서 불확실한 현상 변경보다는 예측 가능한 현상 유지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이런 대상이다 생각이 되고, 미국을 대처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점, 지금 교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냉혹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5시즌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요, 북한과 중국의 관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찬찬히 뜯어보면 북한과 중국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제 교수님은 아까 아주 미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니문 기간은 10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짚어주실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군사 동맹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북한을 중국에 멀리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리고 북한 역시 미국과 관계 개선은 원하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또 틀어지기는 곤란한, 그래서 이제 전략적 공생,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저희 5시즌도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통으로 저희가 일요일에 올려드리면, 오늘도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질문과 답변, 이거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더보기 준비했으니까 좀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지내셨고, 지금은 또 광운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봉섭 교수님과 함께 북중관계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